OX 문답의 질문은요. 문재인 정부 지지율 하락의 최대 원인은 부동산이다. 문재인 정부 지지율 하락의 최대 원인은 부동산이다. 하나, 둘, 셋. 네. 모두 다 동그라미를 뜨셨네요. 그럼 제 가까운 양승조 후보, 박용진 후보, 일단 두 분만 좀 이따가 엇갈린 답이 나올 거를 기대하고 두 분만 한번 30초씩 발언 기회 드릴게요. 양승조 후보. 예,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남북 관계라든가 K방에서 정말 놀랄만한 성과를 거두셨습니다. 많은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는 성공했다고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커다란 주택 문제인데 이 폭등하는 주택 문제에 대해서 왜 적절하게 공급이 안 됐는지 또 공공주택이 왜 그렇게 원만하게 충분히 공급되지 않았는지 그런 점을 볼 때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성공하지 못했다. 그게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박용진 후보. 청년들에게 자산 취득에 대한 박탈감 이런 것들 심각하게 안겨준 일이 바로 이거고요. 특히나 LH 사태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갖는 부담, 이것도 분노 이런 걸 자극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시장에서 여러 경고가 왔고 신호가 왔어요. 근데 그거를 김수현 실장, 김현미 장관 이런 분들께서 계속 공급은 충분하다, 공부는 충분하다 이러면서 국민들에게 안심 작전을 쓰셨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그렇지가 않고 결론적으로 정부를 믿었던 국민들에게 배신감을 안겨줬기 때문에 지지율 하락이 가장 큰 문제죠. 네, 8분 후보 모두 지지율 하락의 원인은 부동산이다에 동의하셨네요. 두 번째 OX 문제인데요. 요즘 정치권의 화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가 등장을 했고 토론 배틀을 통해 대변인을 뽑는 등 새로운 정치 실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나는 이준석 대표의 정치 실험에 찬성한다. 나는 이준석 대표의 정치 실험에 찬성한다. 하나, 둘, 셋. 양 후보도 드셔야 됩니다. 네. 5분이 X, 동그라미가 3분.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면 X표가 더 많으니까 우리 추미애, 김두관 후보 답변해 주시고 이낙연 후보까지 3분이 답변하시면 되겠네요. 이낙연 후보부터 하세요. 네, 저는 찬성한다를 들었습니다. 새로운 실험이고요. 그리고 청년 정치가 어떤 것인지 우리 국민들께 체험케 해드린다는 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육체적인 젊음 못지않게 생각의 젊음도 매우 중요하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을 보면 어쩌면 이준석 대표님보다 더 젊은 정책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점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추미애 후보는 X를 드셨는데. 네. 젊은이의 정치가 문제가 아니고요. 정치가 젊어야 됩니다. 늘 혁신해야 되고요. 또 민생개혁 이분법에 끌려다니지 말고 개혁의 목표가 바로 민생이다. 민생개혁이다 하는데 좀 더 철저해야 되는데 그저 이준석의 젊은이 정치를 우리가 따라하겠다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버니 샌더스 노익장이죠. 조 바이든 마찬가지고요. 우리 국민 배우 윤여정 스타 오스카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정신이 젊어야 되는 것입니다. 혁신 또 혁신입니다. 김두관 후보 X 드신 이유. 정치가 기존 정치에 대한 불신에서 혁신해야 된다는 그 큰 흐름은 동의하지만 정치인 자격 시험이랄지 그리고 능력주의 저는 성자독식의 정거를 법칙이 그대로 작동되는 게 아닌가 그런 점을 매우 우려해서 염려를 합니다. 네, 마치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OX 문제인데요. 저 개인적으로 가장 궁금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2년 전에 영국 BBC가 오늘의 단어로 이걸 선정해서 화제가 된 바 있어요. 어떤 단어냐면 꼰대라는 단어입니다. 청소년들이 나이 많은 남자를 가리켜 쓰던 은어인데 권위주의, 서열주의, 또 청년 세대와의 소통 안됨 이런 등등 한국의 사회 현상을 나타내는 단어가 됐죠. 자, 자가 진단을 해보시라는 뜻으로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꼰대다.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꼰대다. O인지 X인지. 네. 하나, 둘, 셋 들어주십시오.
네, 정확히 반. 저 김두관 후보는 어떻게 드신 겁니까? 세모. 세모입니다. 세모? 예. 판단 못하겠다. 네 분이 동그라미를 드셨어요. 박용진, 이낙연, 최문순, 이재명 네 분의 후보가. 최문순 후보부터 왜 동그라미라고 하셨는지. 네, 이거는 제가 생각해서 내가 꼰대냐 아니냐라고 판단할 건 아니고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 보기에 꼰대일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그런 꼰대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혁신해서 젊은이들과 소통하면서 젊은이들의 고통과 아픔 이런 것들을 잘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하지 못해서 저희 민주당이 청년들에게 많이 혼란하고 있고요. 지금부터 그걸 수렴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세균 후보는 아니라고요? 예. 30초. 예, 뭐 저는 그 청년들하고 소통을 굉장히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리고 청년세법도 제가 냈고 또 최근에는 청년정책조정위원장으로서 청년기본법에 따라서 청년 3년 동안 기본 계획도 수립하는 등 청년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나이는 꼰대 나이 수준이지만 저의 행태나 말은 꼰대하고 다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나는 꼰대다. 정말로 많이 망설였습니다. 꼰대인가 아닌가. 근데 꼰대적 요소가 더 많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우리 집에 이제 아이들하고 자주 대화를 하긴 하는데 가끔씩 튀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꼰대가 아니려고 노력하는 꼰대적 성향이 아직도 조금은 남아있는 세대다 이런 생각하고요. 좀 덜 꼰대가 되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뭐 지금도 찬스 발언을 쓰실 수 있는데 혹시 쓰실 분? 없으시군요. 그럼 이제 후반부 주도권 토론으로 갑니다. 양승조 후보부터 똑같습니다. 룰은 5분의 주도권 토론이고요. 답변 시간도 포함됐다는 거 아시고 2분 이상 후보에게 질문하셔야 되고요. 먼저 누구에게 질문할지 말씀하셔야 되고요. 양승조 후보 시작하세요. 예,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한민국 근로자 평균 노동시간이 1967시간에 이르겠습니다. 독일이라든가 덴마크에 비해서 한 580시간 이상 일하는데요. 우리는 행복하게 더 많이 일하는 그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여기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발전될수록 이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게 통솔적 견해입니다. 그러면서 노동 생산성 문제, 나가서 문화, 예술, 레저, 스포츠 문화의 그 융성, 또 이 개인적인 그 삶의 질 향상, 또 궁극적으로는 일자리 나누기. 예컨대 우리가 주 5일째 4일째로 간다면 공무원, 공기업, 공공기관, 대기업 종사자 이 정도만 금융관이면 이 정도면 해도 한 530만 정도 일자리가 있는데 그게 한 4분의 1만, 5분의 1만 줄인다 해도 양질 일자리 한 100만 명 정도 늘어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 물론 단계적으로 주 4일제를 시행하지만 주 4일제 도입 방향에 대해서는 공약을 내세우는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이낙연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당장 한다는 것이 아니고 준비를 갖춰서 한다는 데라면 찬성합니다. 실제로 어떤 공기업의 경우에는 4.5일 근무제를 이미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격주 4일 근무. 그렇게 함으로써 이 정년을 2년 연장하면서 청년도 고용하는 그런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후보에게 할지 먼저 좀 밝혀주세요. 예, 먼저 그 박용진 후보에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사병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국가로부터 무한 헌신과 봉사를 강요당하고 있는 거죠. 물론 국민에 대한 병역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면이 없을지 모르지만 일단 젊은 친구들은 일방적 희생과 강요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때 그 사병 월급을 점차로 증가시켜서 최소한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지급한다면 대체로 현재 기준으로 한다면 2병이 180만 원 정도, 1병이 190만 원 정도, 상병 병장이 210만 원 정도인데 이 정도로 한다면 18개월, 24개월 복무기간에 한 반 정도만 해도 한 2천만 원 정도 저출하고 나옵니다. 이게 그렇게 되면 대학교 등록금 문제라든가 최소한 비례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박영진 후보께서 이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병제를 제가 주장을 했는데요. 모병제로 가기 위한 과정에서
양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임금을 조금씩 높여나가는 방식이라면 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된다고 보고요. 모병제를 15만 명의 사병, 지금 있는 한 20만 명 정도의 월급 받는 그런 분들 말고요. 사병만 15만 명 해도 1조 3천억 원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네, 고맙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 분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본소득세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이재명 후보는 우리 당의 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기본소득세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좀 흔들리는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기본소득세 맹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사회 양극화에서의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 실업 문제, 무주택자 문제, 또 이런 그 수많은 저임금 근로자에 큰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재원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10만 원씩 지급한다면 61조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보다는 오히려 가장 사회적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지금 한 179만 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의 기초생활적 범위를 더 넓리는 게 우리 사회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보호하고 타산계층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후보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약자를 더 많이 지원하자. 더 효율적이고 더 도덕적이고 바람직한데 문제는 그 재원을 결국은 고소득자들이 다 부담합니다. 그래서 복지의 역설이라고 하죠. 이 약자들을 더 지원하는 게 도덕적이긴 한데 재원을 마련할 길이 없어서 잘 안 늘어납니다. 근데 우리는 앞으로 OECD 평균의 복지 지출 비중이 우리는 한 6% 정도에 불과하잖아요. 근데 늘려가야 됩니다. 늘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늘려갈 때 실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의 동의를 받으려면 그분들도 혜택을 받아야지 당신들은 세금 더 내기만 하시고 어려운 사람 더 돕자 이게 쉽지 않다는 현실성의 문제를 하나 지적하고요. 두 번째는 양극화에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도 있는 재원을 배분할 때 그 말씀이 맞는데 새로운 재원을 만들 때는 자기는 혜택도 못 받는 세금을 내는 게 조세 저항 때문에 어렵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누진세 자체가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그 배분 분양과 됐습니다. 찬스 쓰겠습니다. 찬스? 예, 찬스 발언 1분 양승조 후보 시작하세요. 화면에 보이시죠? 1분? 이제 거기서 삭감됩니다. 예, 그런 점에서 한번 기본소득세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정세균 대표님께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잘 산다고 주장하는데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남이 어르신 대소변 받아내죠. 식사 대편 노인 요양원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님들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때문에 이분들은요 어떤 효과가 있냐면 50대 이하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게 있죠. 거기다 예를 들어서 여성권익보호센터, 가정폭력센터라든가 이런 데 근무하시는 분들은 호봉승급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역화동세는 마찬가지죠. 이거는 저는 국가의 무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임금을 중에서 살아가라. 저는 국가의 무책임이라고 보는데 다른 모든 것에 앞서서 이런 데부터 먼저 해결하는 게 국가의 책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그 정세균 후보님께서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5초밖에 없습니다. 예, 적극 찬동하고요. 전반적으로 요양보호사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쪽에 종사하는 분들이 너무 저임금입니다. 그래서 성장이 필요하고 제대로 된 복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다음 이제 박용진 후보 찬스 쓰시겠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예. 우리가 합의한 규칙을 지킨 건 매우 중요한 일인데 예. 원래 찬스 발언은 본인 발언을 하는 것이지 질의응답용이 아니라는 약속이 있었으니까 가급적이면 예. 정한 대로 해주시면 다른 분들 뭐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게 네. 찬스 발언은 본인 발언용입니다만 그 본인 발언용 시간을 남에게 조금 할애하시겠다는 거는 네. 손해를 보는 거죠. 나쁜 행동이 아니라 좋은 행동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박용진 후보 주도권 토론 5분 시작하시죠. 제가 예비 경선부터 핫하게 하자. 그리고 그래야 생경선을 해야 우리가 본선 경쟁력도 생기는 거 아니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계속 이재명 후보에게 질의가 계속 가는 건 또 제가 이재명 후보하고 양강구도, 양자구도를 가야 본선에서도 흥행이 되지 않겠냐 이런 뜻이니까 서운해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지난 2017년 그 경선 하시는 거 그때 보니까 문재인 후보한테 엄청 세게 이렇게 질문하시고 논쟁하시더라고요. 이제 저는 그거에 반에 반만 지금 하고 있으니까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제 부동산 공약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충분한 만큼의 공급을 해야 된다 이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김포공항 기능을 인천공항으로 아예 과감하게 이전하고, 이 발상 전환이죠. 거기에 한 20만 정도의 스마트 시티를 이제 구축한다. 그리고 뭐 태릉이라든지 용산이라든지 이런 쪽에다가요. 왜냐하면 필요한 건 서울인데 자꾸 외곽에다가 제3신도시 이렇게 만드는 게 적절하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공급하고 적극적으로 이제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이재명 지사 이제 공약 아직 발표 안 하셨다고 그러니까 하나 여쭤볼게요. 기본주택 말씀하시잖아요. 네, 기본주택 정책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예, 그건 공약으로 하실 건가요? 아니면? 당연히 공약해야 돼요. 예, 공약으로. 네. 지금 경기도에서도 지금 이런 정책을 추진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네, 시범 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범 사업 예정 부지도 없이 모델하우스부터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지금 시범 사업 단지가 있습니다. 어디? 규모가 적긴 한데 약 500세대 규모를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작게 하세요? 크게 하셔야 뭔가 좀 되지 않나요? 이거는 하나의 새로운 제도이기 때문에 일단 국회에서 새로운 임대 유형을 그러니까 소득에 제한이 없는 중산층도 이용할 수 있는 임대 유형을 법률로 인정해 줘야 됩니다. 네, 그게 아직 안 됐고, 두 번째는 이제 주택 기금의 융자 금액 총액하고 융자율을 좀 낮추는 조치가 좀 필요합니다. 근데 잠깐만요. 그래서 그 주택 얘기하고- 도시기금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걸 이제 1%로 낮춰달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네. 법으로는 지금 2%잖아요. 1%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를 지금 해달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액수를 거예요. 좀 지원 금액을 근데 늘리니까. 그 주택도시기금이 우리 국민들의 청약저축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이재명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모은 돈을 이렇게 싸게 가져가고 거기에 이자율이 낮아지면 우리 국민들이 받는 이자율이 낮아지는 건데요. 그런 여기만 문제에 대해서 좀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들고요. 하나 더인데 만일에 한 500억 정도 주택 도시기금으로부터 이제 빌려온다고 그러면 한 2% 정도를 수익을 이제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장하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법으로는. 그러면 그 모델하우스 홍보에 들어가는 돈을 5억 정도 되죠? 5억이 안 되나요?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네, 그 모델하우스 짓고 뭐 홍보하고 모델 쓰고 이렇게 하시는 분 예를 들면 5억이라고 그러면 그 5억이면 500억을 주택도시기금으로 가져와서 말씀하시는 기본주택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건데 사실 그 조그마한 그 지역에다가만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공간과 재정이 열리는 건데 왜 그렇게 안 하고 네. 이렇게 모델하우스로 만들어 오해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예. 저희가 신도시, 3기 신도시의 80%가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고양, 남양주, 이제 아실 겁니다. 예. 짧게 네, 경기도에서 시간이다. 20만 세대를 저희가 짓는데, 경기도시공사가 사업권을 가진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영세민용, 그러니까 영구임대주택 35% 의무적으로 된 거 말고, 저희가 50%를 적극적인 기본주택으로 기본주택 정책을 공급하려고 이제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적극적인 기본주택 정책을 하시려면 이제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모델하우스부터 박용진 후보. 먼저 짓는 것보다는 최소한 2부 이상에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만 끊으셔가지고 그런 정책을 하시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경기도가 차라리 모델하우스 짓는 돈으로 적극적으로 이자율을 내꾸시면 된다 이 말씀이고요. 정세균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김포공항 그 부지를 이렇게 전환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그 주변에 그 고도 제한 문제 때문에 개발이 어렵고 소음 피해를 입는 분들이 다 혜택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서울 서부권 전체가 이제 개발된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지금 정세균 후보님하고 이낙연 후보님 그리고 이제 이광재 전 후보님 이렇게가 고도 제한만 풀자고 하셨거든요. 그 위험하다고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예, 위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도 제한 현재 제도가 55년 전에 만든 제도인데 그 이후에 비행술이나 뭐 항공기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지금은 그 고쳐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 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요. 예. 이낙연 후보 이제 주도권 토론 5분 시작하시면 됩니다. 미리 찬스까지 예, 그러면 신청하겠습니다. 답변 시간까지 포함한 건입니다. 네, 예. 6분 쓰겠습니다. 1분부터 먼저 시작하시고요. 네. 화면 보시면 줄어드는 게 보입니다. 네, 먼저 이재명 후보께 여쭙습니다. 그저께 토론회에서 제가 제기했던 영남 역차별 발언에 대해서 아직도
명확한 정리를 안 해주고 계십니다. 그저 오해와 왜곡이다라는 그 페이스북 글만 있는데요. 특히 그 수도권과 지방의 역차별을 말한 것이다라고 하는 해명은 원래 발언에 대한 진실한 해명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국방비 감액이냐 증액이냐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기자간담회에서는 국방과 질서 유지에 관한 불필요한 경비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최대한 그 돈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게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는 국방비 증액은 불가피하다 또 이뤄졌거든요. 그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됩니까? 영남권 역차별 문제는 현재는 실시간으로 호남 분들도 제가 안동에 가서 하는 얘기 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호남에 비해서 영남이 역차별했다라고 얘기할 이유가 없고요. 그거는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비해서 지방 중에서는 과거 한때 영남 우대 정책에 의해서 호남이, 이제 호남 중에서도 전북 지역이 소외감을 느끼더라. 이 삼중의 차별이 있다는 말씀을 평소에 자주 드리고 있고요. 그날도 말씀드린 것은 영남이 현재 보수 정권들을 이렇게 열심히 지원했는데 결국은 도움도 못 받고 지금 수도권 중심의 정책에 의해서 산업도 뭐 발전하지 못하게 이러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린 거니까 혹시 뭐 표현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방비 문제는 제 말씀은 그런 거였습니다. 말 한 개의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 취지가 중요하잖아요. 국가 경영에 있어서는 세금으로 걷어서 비용을 쓰되 필요한 비용을 써야 되지만 그 필요한 비용을 최소한으로 쓸수록 좋다. 즉 아낄수록 좋다. 많이 아껴서 복지 지출을 많이 늘리는 게 좋다. 이 말씀을 드렸고 제가 그 안에 들어있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국방비를 깎자가 아니고 국방에 예를 들면 부정비리 요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불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부 언론이 그 말을 가지고 제가 국방비 깎자고 했다고 기사를 썼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다. 저는 이제 선택적 모병제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더 들기 때문에 그다음에 첨단 무기 장비들 도입하기 위해서도 더 비용이 들기 때문에 늘리자고 하는 거니까 이해라고 해서 그 기사도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네, 잠깐만요. 네. 맥락을 봐야 한다. 취지를 봐라. 오해다, 왜곡이다. 매번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그러시고요. 아까 그 국방과 질서 유지 그 부분은 한쪽은 줄이고 한쪽은 최대한으로 늘리겠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늘리려면 총액은 줄여야 늘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증액이 불가피하다라는 것은 서로 상충하는 발언이고요. 아까 영남 역차별은 분명히 그 발언 문장 속에 수도권이 있질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추미애 후보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6개월 반 동안 대표로 일하는 동안 422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하는 것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결코 놀고 지낸 것은 아니었고요. 그 중에는 굉장히 4.3 특별법처럼 73년 만에 그 역사의 부채를 청산한 법도 있고 아마 추미애 후보께서도 굉장히 과거에 관심을 많이 둔 분야입니다. 네, 지방자치법, 공정거래법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쭙고 싶은 것은 토지공개념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토지공개념 3법 입법안을 내면서 내일 그 내용을 발표할 계획입니다만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토지공개념은 사실은 대단히 잘 하신 거고요. 제가 그 지대개혁을 2017년에 주장을 한 이유가 토지 특권이 불로소득 땅보다 그 땅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시스템이어서 불공정의 근본 원인이죠. 그래서 토지 공개념 헌법에서 죽어있는 걸 살려내는 것만 해도 개혁이고 그걸 실현하는 이 부동산 그 공개념, 토지 공개념 3법을 국회가 조속히 입법화해야 된다 촉구를 했는데 그걸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박용진 후보께 여쭙습니다. 군 가산점제가 헌법 위반이다 하는 판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을 겸해서 또 청년기를 국가안보에 바친 청년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서 사회 출발 자금이라는 걸 제가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 월급을 더 올리고
적금 제도를 잘 활용하고 약간의 정부 지원을 늘리면 제대할 때 3천만 원 정도의 출발 자금을 가지고 나가실 수 있게 하겠다는 생각인데 그에 대한 의견이 혹시 있으십니까? 좋은 아이디어이시긴 한데요. 지금 당장 군인연금 제도부터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군인연금 제도가 있는데요. 그 맨 마지막에 단서 조항이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단 사병은 제외예요. 얼마나 열받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돼서 18개월 동안 군인으로 노력을 하는데 군인으로 쳐주질 않는 거기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야말로 간부들을 위한 연금으로만 기억하고 있는 것은 조금 이것부터 먼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양승조 후보께 교육이 여쭙습니다. 시간이 거의 없어요. 네네. 지금 우리는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면 25살, 6살 되거든요. 그런데 신체 발달로 볼 때에 좀 초등학교 입학도 빨리 하고 전체 학제를 개편해서 좀 사회 진출을 빨리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적극 동의합니다. 예, 미안합니다. 동의하신다? 네, 네,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주도권 토론 마지막 추미애 후보 순서만 남아 있고요. 지금 추미애 후보와 이재명 후보만 찬스 발언을 안 쓰셨는데 이번 기회에 안 쓰시면 마지막 발언에는 뭐 난 다음에 제가 찬스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 끝나시고 난 다음에 제가 찬스. 쓰시겠다고 예고하셨고 추미애 후보는 네, 지금 안 쓰시면 없어요 기회가. 저는 5분 쓰고 부족하면 알겠습니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십시오. 네. 우선 이낙연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어제 토론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총리로서는 반대를 하셨다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임명을 강행하셨다면은 혹시 당시에 대통령이 판단을 잘못했다라고 여기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토론 과정에서는 개인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의견이 모아져서 결론이 나면 그걸 수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렇게 반대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네, 어제 설명드린 그대로입니다. 덧붙일 말씀은 없습니다. 뚜렷이 어제 말씀을 하시진 않았고요. 이유를 말씀드렸죠. 본인이 이미 많은 상처를 받고 계셔서 더 상처받는 것이 걱정됐고 대통령께 부담이 되는 것도 걱정됐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 그걸 강행하셨을 때는 네, 설명을 뭐라고 이해를 하셨어요? 대통령의 그런 결정을 하시게 된 경위를 설명을 들었고요. 제가 그걸 수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검찰 개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진 않으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그 후에 검찰 개혁을 하다 보니 저 윤석열 검찰총장이 혹시 그 개혁에 저항하고 있구나 이렇게는 의심은 안 해보셨나요? 당연히 의심했죠. 그러면 어떤 뭘 취하셨나요? 의심 이후에? 계속 그 수사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여러 번 제가 경고를 했고 과도한 수사다. 그런 것은 아마 다 추 후보도 기억을 하실 겁니다. 별로 기억이 나는 바가 없고요. 그렇지 네. 않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의 검찰의 태도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비판한 적이 여러 번 만약에 있었고요. 지금처럼 그렇게 저는 어떤 뭔가 지위에 있을 때, 권한이 있을 때는 그 걸맞는 책임을 지고 결론이 있어야지만 책임감을 지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언론개혁이나 다 만만치 않습니다. 다 개혁 저항이 아주 강도 높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 할 때 정말 제대로 해내실 수 있는 것인지. 네, 좋은 묻습니다. 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건 총리로 있는 동안에 윤석열 검찰의 과도한 수사에 대해서는 여러 번 지적을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개혁에 대해서 멈칫거리고 거리두게 하고 하니까 개혁 피로감이라는 얘기도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그 총합으로 사실은 보궐선거에 졌습니다. 단순히 무슨 부동산 문제 물론 그 당시에 굉장히 거센 바람이었죠. 그러나 지지자들이 그 부동산 문제 하나만 본 것이 아니고요. 연달아서 밀리는 것을 보면서 저는 총체적인 평가를 내린 것 아닌가. 그래서 다시 민주당다운 민주당답지 못한 민주당에서 민주당다운 민주당으로 복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에 추미애 후보께서 장관으로서 고생하셨다는 거 잘 알고 있고요. 당으로서도 최선을 다해서 도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선거에 임박했을 때는 당의 판단이 나름대로 있었다 이 말씀도 드립니다.
그 판단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선거 결과였다.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고요. 이재명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네. 실거주 부동산은 보호를 하고 투기용 부동산은 징벌적 과세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기준이 뭔지요? 만약에 똘똘한 한 채에 집중하는 그런 형태의 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네. 예를 들면 5억짜리 세 채가 있다. 이걸 다주택자인데 이걸 규제하고 세금을 강하게 매기고 똘똘한 한 채는 그러면 봐주려고 하시는 것인지. 네. 이제 정책에는 이제 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대원칙을 뭘로 정할 것이냐. 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할 때는 실주거용이냐, 실수요냐, 아니면 투기용이냐, 돈벌이용이냐를 큰 기준에 따라서 일단 분리할 필요가 있고요. 네, 이해했고요. 그 안에서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보유세를 강화해야 된다는 데 통역으로는 당연히 우리 충분히 말씀처럼 네, 이해했습니다. 강력하게 강화해야 됩니다. 네, 2017년에는 국토 보유세를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본소득 지급을 자꾸 주장하시는 데 대해서 다른 후보들은 뭐 기본 자산으로 하자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기본소득이 됐든 기본 자산이 됐든 우선 이 재원 대책이 가장 우려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탄소세나 뭐 데이터세나 뭐 이런 것만 주장하실 것이 아니라 국토 보유세도 함께 강하게 주장하셔서 그런 재원 대책에 대해서도 뭐 깔끔하게 풀어버리라가 아니라 좀 자신 있게 나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간은 다 됐는데 찬스 쓰시겠습니까? 네, 답을 이걸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재명 후보 찬스 쓰시고 맞아 말씀하시고 제가 할까요? 네, 찬스 먼저 쓰시죠. 네. 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시겠어요? 찬스 이재명 먼저 후보 찬스를 먼저 네. 사용하시고 답변을 네. 1분 하시고요. 마지막 1분 드릴게요. 네. 후보님한테 지원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제 시간을 써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기본소득 토지세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였는데 이 문제는 정세가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본소득이 과연 유효한 정책인지 모두에게 도움되는 정책인지 체감하고 난 다음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예산 절감 조정을 통해서 연 50만 원 정도 그 다음 조세 감면 축소를 통해서 연 50만 원 정도를 해서 이게 정말 경제정책 도움이 된다 라고 국민이 동의하시고 특히 세금을 부과해서 그걸 전액 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에는 내는 돈보다 받는 게 많은 가구가 거의 90% 육박합니다. 그래서 이걸 충분히 설득한 다음에 당연히 이 불로소득, 소위 지대에 해당되는 토지에 대한 종부세 등등의 어떤 국토 보유세를 부과해서 기본소득을 전액 지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데이터세라든지 인공지능 로봇세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추가해 나가야 되겠죠. 예, 특히 이제 탄소세는 더 빨리 도입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다 됐고요. 네. 찬스 마무리 1분. 네, 기본소득이나 기본자산이나 기본적으로는 재원대책 마련을 국민들께서 굉장히 걱정을 하시는데요. 저는 솔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토지 특권에 기반해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미래로 나아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는 지대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뭐 기본 자산과 기본 소득을 자꾸 구분을 하려고 애를 쓰시지만 그것은 어떻게 분배하느냐, 나눠주느냐 하는 방편에 불과한 것이고요. 이 지대 개혁을 하지 못해서 부동산을 잡지 못한다 그러면 3천만 원 주나 1억 주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부동산이 30억에서 40억, 50억 이렇게 올라가 버리는데 3천만 원, 1억 그 차이는 다 상쇄돼 버리고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는 지대 개혁을 해야 되고요. 우리 다른 후보님 말씀하신 그런 입법화를 통해서도 헌법상의 토지 공개념을 토지 공개념 3법으로 조속히 입법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모든 준비된 토론이 마무리가 됐고 또 8후보 모두 또 찬스 발언까지 다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다들 아주 원만히 협조를 해주셔서 원래 마무리 발언 30초로 예정돼 있었는데 무려 10초를 더 드려서 40초씩 최문순 후보 이번 대선을 관통하는 신의 정신 다시 강조하건대 빈부격차를 해소하라는 것입니다. 빈부격차를 해소하려면 나라의 틀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던 방식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나라, 복지국가를 세워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을 존엄하게 모시는 국가, 복지국가를 우리 민주당이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시간 남았는데 끝내셨네요. 정세균 후보 40초. 예, 다음 대통령 결국은 경제를 잘 알아야 합니다. 따뜻한 밥도 잘 짓고 또 편안한 집도 많이 지을 수 있는 유능한 경제 전문가여야 합니다. 오늘 제가 이광재 후보님과 단일화를 한 것도 미래 경제 우리 잘 만들어 보자.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더 부유하고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어 보자 하는 뜻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상호 검증도 했는데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본선 경쟁력이 생깁니다. 본선 경쟁력은 역시 저 정책인입니다. 저를 선택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재명 후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상은 좀 더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아야 합니다. 실제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선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용기죠. 용기를 가지고 결단하고 또 결단한 후에는 강력한 추진력으로 성과를 만들어내면 됩니다. 저 이재명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3선을 하면서 제가 약속한 거 90% 이상 다 지켰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일들을 맡겨진 권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뤄내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말은 누구나 하지만 실천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네. 말씀으로 인사드립니다. 양승조 후보.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고비용 각자 도생사입니다. 이 고비용 사회에서는 늘 사회적 약자, 패배자가 있게 마련이죠. 이렇게 되면 국가 GDP가 아무리 성장한데도 대기업 중심의 경제가 아무리 성장한데도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양산되게 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사회는 교육, 의료, 주거, 교통 문제에서 국가가 상당부분 책임지는 저비용 상생 연대 사회로 가야 됩니다. 저 양승재와 대한민국 3대 위기를 극복해서 더불어져 사는 대한민국, 그래서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전심 전력을 다하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화용진 후보. 전 세계가 빛의 속도로 변화하고 있고요. 대한민국은 이미 선진국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치만 낡았습니다. 후진국에 있습니다. 변화를 선도하기는커녕 발목만 잡고 있는 우리 정치, 박용진이 확 바꾸려고 합니다. 유치원 3법, 재벌개혁 한다면 해온 박용진이 민주당의 세대교체를 이루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시대교체를 이루겠습니다. 안방 대세론에 취한 방구석 여포가 전쟁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박용진이 본선 경쟁력과 중도 확장성이 가장 큰 박용진이 민주당의 후보가 되어야 민주당의 대선 승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맡겨주십시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네. 이낙연 후보. 네, 저는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국회와 중앙정부를 모두 경험한 유일한 후보입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때로는 성공도 했지만 때로는 실패도 했습니다.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 저는 많이 배웠고 그만큼 성숙했습니다. 앞으로 시행착오 없는 대전환 제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얼굴입니다. 국가의 얼굴다운 품격과 신뢰를 지녀야 합니다. 대통령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 또한 국가의 얼굴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는 대통령 누구인가 잘 판단해 주시기를 믿습니다. 네. 추미애 후보. 네. 얼마 전 지방의 한 도시에서 30대가 타워 크레인 사고로 추락사했습니다. 같은 날 재벌의 물류 창고에서 소방관이 실종이 됐고 다음날 죽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선진 강국으로 가는 입구에서 성장의 과실이 국민의 몫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이 돈보다 높습니다. 사람이 땅보다 높습니다. 사람이 권력보다 높습니다. 이런 나라를 저 추미애가 정공법, 정의공정 법치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다짐합니다. 추미애는 촛불 정신으로 평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두관 후보. 저는 불뿌리 현장인 마을 이장부터 시작해서 군수, 장관, 도지사를 하면서 정말 일로서 성과를 냈습니다. 그리고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뽑아야 합니다. 저는 영원한 수도권 전국에서 골고루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후보입니다. 시대 정신인 자치분권, 균형발전, 양극화 해소, 그리고 불평등 극복을 저 김두관이 가장 확실하게 개혁하고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김두관과 함께 민주개혁정부 차기를 출범시킵시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8분의 마무리 발언까지 다 들었네요. 지금 이제 예비 후보고 6명으로 본경선에 가죠. 아무쪼록 컷오프 당하지 마시고 다 본경선에 가시기 바라고, 그리고 아무쪼록 다들 1등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덕담입니다. 8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경선 후보 토론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